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자 사업의 현황과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회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건설산업연구원의 박용석입니다. 저는 이제 민자 사업에 대한 현재의 현황,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향후 이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개선 방향은 그냥 우리 민자 업계에서 그간의 문제를 제기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그런 사항들은 물론 마지막에 포함을 하겠지만, 좀 전향적으로 좀 다소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분들은 전혀 황당하지 않은 얘기라는지 모르겠지만, 뭐 법령 개정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가 좀 나누겠습니다. 일단은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전체 시장 현황들인데, 이 그래프는 누구나 다 보는 그래프들입니다. 우리가 1995년도 경서부터 민자사업을 추진했다가 민자사업이 2007년도에 거의 뭐 피크점들을 갖다가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2005년도 맨 처음에 민자사업을 추진할 때 잘 추진되지 않다가 이때 MRG라는 것들이 도입을 하면서 슬슬 민간 투자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들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가 2005년도에 BTL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럼 적절히 BTL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2007년도에 전체 사업 건수는 약 118건, 실시간이 체결되었고 총 사업비는 약 10조 원 가량의 총 사업비가 체결되었다가 이때를 기점으로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전체 사업 건수도 그렇고 전체 총 사업비도 그렇고 떨어지는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가 2018년에 갑자기 치는데 이건 이제 정상적인 숫자라면 신안산설이라든가 GTX-A 이 두 사만 하더라도 거의 6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프로젝트 때문에 이제 뛰는 상황들이고 전반적인 추세는 2007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 대해서 많이 참여하고 아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대안들이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 민자사업 활성화 대안이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보면은 민자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열심히 하면 민자사업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조금 그 역할을 방기하거나 관심을 한 발짝 뒤로 빼면은 사업은 확 줄어드는 양태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BTL 사업을 2005년도에 시작했다고 하는데 BTL 사업은 아시겠지만 등관사, 학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시설들인데 이거는 100% 수요 리스크를 갖다가 정부에서 감내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근데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때 도시금액이 한 5.4조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하여간 그 다음에 잘 나오면 한 7조까지도 고시가 되었다가 예를 들어 2010년도 가면 도시금액이 3천억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는 잘 나갈 때 고시금액이 5조 단위, 6조 단위 이렇게 되다가 어느 순위가 1조도 채 안 되고 5천억 미만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떨어지게 되고 또 두 번째 사항이 오면은 2000년도 19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반에는 사업 수익률이 보통 10%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민자 도로 사업 수익률이 평균 사업 수익률이 9.5%인가 정도 되는데 얘네가 2000년도 중후반으로 넘어가면 사업 수익률이 한 5%대. 지금 한 4%대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의미가 오면 투자자가 투자해야 될 유인이 줄어든다는 얘기들이고 사업자가 신내서 사업할 수 있는 유인들이 또 사라진다는 얘기들이 되는 거죠. 또 세 번째 요인이 오면은 이게 민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비판들이 와서 무슨 세금 먹는 하방 하여간 여러 가지 그다음에 무슨 민간에 대한 특혜를 주는 사업에서 비판 여론이 있다 보니까 민자제도에 대한 규제들이 세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MRG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MRG 사업 같은 경우에 1990년대 말에 승인했던 사업들 모든 사업에 MRG가 있었는데 민간 제한 사업 같은 경우는 2003년도부터 MRG가 사라졌고 2009년도에 정부 제한 사업에서 MRG가 사라지는 등 MRG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제 구조화 이런 거. 그러니까 민간 투자 사업은 장기 계속 사업이고 장기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제도가 바뀌게 되면 투자자 입장이랑 사업 시행자 입장이랑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자 사업의 기본 특성은 민간이랑 정부가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지만 제대로 워킹할 수 있는 게 바로 민자 사업의 사업 구조인데 중간에 가다가 정부에서 계약 조건을 바꾸게 되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제 상황들이 시장 상황도 그렇고 정부 규제도 그렇고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민자 사업들을 계속 바닥으로 찍는 경향성들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가서는 2020년도에 가면은 사업 건수는 한 13건인데 이때 1조 미만, 한 9천억밖에 이제 당시에 내줬던 실시자 금액이 요거 했다가 이게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슬슬 올라가고 있는데 작년 2022년 같은 경우에 약 3조 원 정도를 달성했고 사업 건수도 약 31건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럼 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question. 그러면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보면은 요번에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자 사업을 활성화하게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공약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재정 없다. 그리고 우리는 확장적 재정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축소한다. 그러면 이제 투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투자 지원은 민간으로부터 조달하겠다. 라는 게 기본적인 정부의 방침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민자에 대한 강조점들이 막 하면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민자 사업 활성화에 관련된 다양한 제안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움직여야겠죠. 좀 움직이다 보니 슬슬 올라가는 양태가 보여지는데 이제 말로 넘겨주시겠습니다. 그냥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향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민자 사업을 보는 선행 지표는 보식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민자 사업의 형태가 보면은 민간 제안을 하잖아요. 설명을 여기까지 제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민간 제안을 하든 정부 사업을 하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합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피맥의 그 고시를 한대요. 정부에서 고시를 반드시 하여금 되어져 있는데 고시가 만원만일수록 사업 건수가 많은 걸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민자 사업은 많이 벌어지는 것이고 고시 건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당연히 사업 건수가 적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사업 금액도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인데 2020년을 놓고 보면 고시 건수가 그 다음에 쭉 늘어나냐 20에서 27, 60, 61, 60가 쭉 늘어나는데 총 사업 필요하고 실제로 실시할 건수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는 아마 금년도 하반기에 발표가 관련된 데이터가 그 다음에 지금이 2024년 상황인데 이게 그간의 고시 건수를 갖다가 누적 건수를 갖다가 놓고 보면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아마도 2023년도는 2020년도에 3조 1000억 수준보다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어쩌면 2024년도는 최초한 2023년 수준 결국은 이제 2020년에 바닥을 찍은 다음에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로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민자 사업이 활성화되었다는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닥은 찍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 주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현재 이제 민자 사업의 추진 형태들이 있는데 민자 사업은 크게 수익형 민자 사업이랑 임대형 민자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수익형 민자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이용자가 이제 이용자가 이용의 대가를 지불하는 부분들이고 임대형 민자 사업은 수요 리스크는 정부에서 감내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 리스크 생각 없이 정부에서 다 정부 지급으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형 민자 사업이 훨씬 유리하겠죠. 근데 수익형 민자 사업을 보면은 이게 이제 정보기 사업이랑 민간 제한 사업, 그러니까 BTO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제한하는 사업이고 민간이 또 제한하는 사업 두 가지로 분류이 되는데 최초에 민자 사업을 출범할 때는 정보고기 사업 중심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인천공항 철도라든가 인천공항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뭐 인천공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찾고 있어요라든가 뭐 다양하게 정보기 사업으로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했다가 최근을 놓고 보면은 정보기 사업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거의 민간 제한 사업 중심으로. 정부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한번 요것만 단적으로 놓고 볼 때도. 그 다음에 임대형 민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3개 사업 중심으로 갑니다. 환경시설, 군시설, 학교시설이 집중되어져 있고 요 건수가 전체 한 9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미미하게 한 부분들. 최근 들어서는 학교시설 중심. 2021년부터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갖다가 리모델링하는 작업들인데 그런 작업을 한 것들인데 그러한 작업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들이고 그 다음에 BTL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 제한이 허용되어져 있지 않은데 2016년도에 BTL 민간 사업이 허용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엄격하게 정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과연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한 8년이 지났는데 이때까지 놓고 보면 작년 말까지 놓고 보면 총 8건이 민간 제한 사업입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얘기죠. 하여간 현재 지금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얘기를 요구를 하자라고 하면 BTO 민자 사업도 그렇고 임대형 민자 사업은 최근 들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교 때문에 좀 많이 활성화된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정부가 이렇게 열심히 추진한 것 같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대상 사업 부분인데 지금 2020년도 민간투자법이 그 개선이 됐는데 그 전까지 민간투자 대상 사업은 제한적 열거주의 방식, 포지티브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53개 사업을 쭉 나래비를 세운 다음에 요것만 민자 사업을 했었어. 다른 건 안 돼. 였거든요. 왜냐면 법에 다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 이걸 갖다가 이런 그 제한적 열거주의 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추가했습니다. 요거 빼고는 다 돼. 라고 이제. 자, 그렇게 되면 들그라서 한 3년 정도가 지난 거의 이제 4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럼 요거 빼고 다 돼. 라고 하면서 시장을 확 열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새로운 유형은 5개 사업밖에 제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5개 사업 정도만 기존의 유형 외에 다른 방식으로 되는데 예를 들면 그 화물자동차 차고지,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시설, 행정복합타운, 공원 케이블카, 서울시 대관람차 그거 5개 현재 수가 5개만 딱 추가적으로 제한이 이루어져 있고 더 이상 그러니까 2020년도에 민자사업의 대상 사업 기준을 갖다가 포괄주의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아직 시장에서는 정착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예를 들어 BTO 더하기 BTO 그러니까 혼합형 방식도 도입이 되었지만 여기에 대한 적용 케이스는 한 개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방식을 사실은 많은 민간 사업자들이 제안을 하고 싶어도 만약에 새로운 방식을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주무관청에서 이거 안 돼. 그러면은 말짱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거 한번 준비하려면 수억 개입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많은 전문가들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기껏 준비했다가 주무관청이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요거는 안 돼. 라고 놓게 되면은 굉장히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법이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인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다음. 예,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민자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 1월달에 우리가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GTX A, B, C는 노상 확장하고 새롭게 DF 19호선을 만들고 지방에서도 유사한 것들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134조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한 45%는 정부 재정 또는 지방 정부 그런 예산, 공격 예산을 하는데 나머지 한 55% 정도는 민자로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민자에서 자금을 동원하지 못하면 이건 이제 말짱 도루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 되겠냐? 라는 거죠. 여하튼 이런 민자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라는 것들이고 두 번째는 이거는 필요성을 느끼는 것들인데 저기 그 부처연구원 연구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시중의 유동성, 그러니까 M1이랑 M2 시중의 유동성들이 넘치게 되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인데 이런 통화량이 10% 상승하면 대부분 다 아파트 매매 시장과 아파트나 부동산 투기로 가는 데는 높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근데 이런 시중의 유동성이 2010년이랑 2020년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어요. 지금 돌아다니는 유동성 자금이 약 370조 이상이 지금 시중에 떠 있거든요. 얼마나 자금들이.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사회 간접자본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건 다 우리의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생활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생산직 재원으로만 잘 활용이 된다고 하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민자사업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우리 고용한 3%대 4.3은 4.3이 아닌 거 아시죠? 이 기저효과 여기 마이너스 0.7 기저효과를 했지만 이 실제 성장률이 별로 안 된다는 건 다 아시지만 1~2%대 성장률인데 여기에서의 투자 지원이 되고 우리 쪽으로 쏟게 되면 우리 경제 성장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경제적으로 그런 인구 구조도 변하고 노후 인프라도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효율화 기능 향상, 과학시설 발전 때문에 새로운 시설 유형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데서 이건 대상시설 확대랑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새로운 시설들을 갖다가 다 정부 재정을 할 수 있냐? 사실상 불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다 계획해서 할 수 있냐?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또 불가능합니다. 그럼 시장에 맡겨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시장에서 맡기는 것들은 사실은 민간투자 제도에서 사실상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맡기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향후 민자사업을 갖다가 개선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거의 이 얘기한 지 한 15년,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투명성, 시장성, 경쟁성이 보장이 됩니다. 향후 이제 제도 개선의 방향이 투명성이 오면은 정책의 일관성인데
과거처럼 뭐 MRG가 보편적인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MRG가 있었다가 없었다는 행위들, 사업 재구조하면서 마음대로 주주 상황을 변경을 하는 행위들, 그 다음에 뭐 MRG 하면서 뭐 50원 주기로 했다가 10원으로 해서 깎아내리는 행위들, 계약 변경 행위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책이 일관성 없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장기 투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투자하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건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책에 대한 투명성이랑 일관성들이 확보돼야 됩니다. 결국 민자 사업은 민과 관의 쌍방계약이기 때문에 상호신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투명성을 갖추는 방식으로 정부 제도는 민자 관련된 제도는 가야 된다는 거죠. 시장성이라는 부분들은 민자 사업은 그 세금 먹는 하나하고 이거 하면서 인간이 엄청난 수익을 국민으로부터 착취해간다라고 생각하는 시민운동가분들 많이 계시고 언론인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민간이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뭐하러 이런 사업을 봉사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봉사한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장성들이 수익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 근데 만약에 시장에서 이런 투명성이라든가 시장성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경쟁이 발휘가 되죠. 그러니까 경쟁이 발휘가 되면 당연히 민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효율성, 최고의 창의성들이 발휘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투명성, 시장성, 경쟁성 이 삼각자를 맞추는 방향으로 민자 사업에 관련된 제도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과제들인데 민자 사업이 1994년도에 관련된 제도가 만들어져가지고 올해가 2024년도니까 30년 됐습니다. 3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족한 정부 제한도 보완을 했고 독점적인 인프라 시장에 있어서 독점 회사라든가 서비스 경쟁을 도입을 했고 제일 중요한 게 적기의 인프라를 도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건설 사업인데요. 제가 예전에 무슨 약간 정부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도로 한 5km 났는데 착공서부터 주문까지 20년 된 도로들이 있습니다. 어떤 다리는 한 15년 걸려가지고 만든. 민자로 하게 되면 이 3년은 끝납니다. 지어봐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적기의 핵심 인프라를 갖다 공급해서 되게 큰 장점을 갖고 있는 민자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역할을 했는데 반면에 여기에 대한 비판이 세금목련화와 특혜 사업, 특히 민간 투자 사업, 그러니까 민간이 뭔가 투자를 하고 민간이 투자해서 뭔가 혜택을 준다는 인식이 확 박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은 이후에 우리 두 번째 지역을 하시는 교수님께서 설명하실 것 같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향후에 대책은 좀 더 이제 좀 전향적인 대책을 수립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토론할 때 이제 아마 우리 홍성필 박사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많이 하실 것 같죠. 기본적으로는 민간 도로 수요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그 수요 리스크를 테이킹할 수 있는 사업 주체가 그 사업의 주체가 돼야 된다. 그 수요 리스크를 예를 들어서 도로다라고 하면은 민자사업 정부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막히게 되면 대체로를 놓을 수 있거나 고속도로가 막히게 되면 IC를 틀 수 있거든요. 정부 같은 경우. 근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막히게 되면 대체로를 놓을 수가 없는 민간이 무슨 대체로를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IC를 어떻게 뜯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수요 리스크를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정부이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그를 해야 사실 밸류포먼을 그렇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수요 리스크를 테이킹할 수 없는 사람이 이거를 테이킹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밸류포먼이 올라가고 왜냐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수요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그 수요 리스크를 갖다가 테이킹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 구조로 만드는 게 맞다라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민자 사업 같은 경우에 특히 BTO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수요 리스크는 다 민간 사업자가 그 수요 리스크를 안고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무료도로라든가 뭐 그런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에도 무료도로 놓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섀도우 톨도 있고 AP 방식들도 있고 근데 재밌는 게 보면은 이 AP 방식은 인도네시아라든가 튀르키예라든가 카자흐라든가 사실은 지금 PPP 방식을 도입한 나라에서도 이런 AP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정작 30년이 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기 근처에도 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민간투자법은 왠지 모르게 민간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좀 부정적인 의미들이 있어서 나중에 뭐 여러 가지 개념을 정립할 때 아예 법령 자체도 민간협력법으로 PPP 자체가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잖아요.
민과 관이 협력하는 것들이 PPP의 기본 이념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우리가 관련된 법을 개정을 한다라고 하면 아예 통째로 법령 자체도 민간협력법으로 개선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서 확보 부분인데 이제 포괄지로 변경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다양한 리스크를 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우주정거장이라든가 아니면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민자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다양한 민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들. 그런데 이런 포괄지 방식의 실효성 있게끔 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두 번 올라가서 두 번 심의가 돼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갖다가 한 번을 받게끔 하거나 아니면 길을 갖다가 정하거나 아니면은 이걸 갖다 일괄적으로 더 포괄성을 갖다 넓혀 쓰는 그런 방법으로 관련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현재 지금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대부분 신규 사업 중심입니다. 프로바인 그린필드 사업이 중심인데 중요한 건 노후 시설물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노후 도로라든가 노후 댐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근데 이런 모든 걸 갖다가 재정으로 한다는 거는 언제 할지도 모르고요. 그건 어떻게 마련될지도 난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노후 시설에 대한 민주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근데 실제로 2016년 이후부터는 노후 인프라 시설에 대한 민자 사업도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몇 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교육부에서 글리스마트 미래학교 이거 하면서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게. 마찬가지로 교육부, 과기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자부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인데 관련 노후 시설에 대한 정부 계획을 일괄적으로 수립을 해가지고 수행하는 방법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방제시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된 수립이 좀 필요한데 여기에 관련된 문제 사업을 갖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지금 민자 업계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주속기 계산을 내놓은 것들이 이건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비 물가 변동분에 대한 반영이라든가 자본보충 확약채권에 대한 송금 인정, 대량운용 무대 교체와 관리용품 완료차에 대한 교체,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에 대한 좀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프라 건설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세대학교 강은철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미 나오셨는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스케일 건설 정책에서 첫 번째 주제 인프라 건설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강영철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약 16장의 슬라이드로 20분 정도의 발표를 5장이 보이는 5개의 서브섹션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행사장 앞에서 배포해드렸던 33번째 이슈 페이퍼의 내용을 토대로 준비를 하였는데요. 이슈 페이퍼는 국내외 건설 산업 현안에 대해서 토목학회가 산업계에 내놓은 짧은 목소리로서 2015년 토목학회 내에 오피니언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매년 약 3, 4회의 이슈 페이퍼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SOC 인프라 민간 투자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섹션은 5가지인데요. 일단 민간 투자에 대한 배경과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피니언 위원회에서 바라본 SOC 민간 투자 사업에서의 핵심 쟁점 3가지를 최대한 일반 시민의 관점으로 찾아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쟁점들을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을지를 아니면 토목학회 입장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를 드리고 매진말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간자본 투자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인프라에 투자해야 되는 자본의 수요와 공급의 관점으로 필요성을 생각을 하는데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높습니다. 도로 지하화에 대한 니즈가 있고요. 최근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혹은 영동대로 지하화 등 어떤 산업 사회 간접 자본의 지하화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또한 노후화된 인프라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노후화된 인프라의 유지 보수에 상당히 많은 자본이 필요한데요. 국토교통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까지 사회 자본시설에 필요로 하는 유지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본이 약 1,000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프라를 유지 관리하고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자본을 국가의 재정망으로 공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그래프에 보이는 바와 같이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의 추이를 보면 국가 채무 비율의 퍼센테이지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IMF의 재정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28년 국가 채무 비율은 약 58%까지 육박하게 되고요. 이는 비기축 홍합 나라 중에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이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재량 지출 비율의 감소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복지라든가 부채에 대한 이자 등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국가 혹은 정부나 국회가 재량을 가지고 선택해서 투자할 수 있는 비용, 재량 지출은 점점 그 증가폭이 크지가 않아서 전체 국가의 지출 대비 재량 지출의 비율은 점점 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리하면 국가의 재정 만고는 SOC 건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자본을 충당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오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이 민간 자본의 활용에 대한 니즈를 점점 더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SOC의 민간 투자 현황은 앞에 주재 발표자님께서 잘 발표해 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 SOC 민간 투자 사업에서의 핵심 쟁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프라에 투자할 재정이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인프라를 건설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니즈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피니언 위원회에서 바라본 세 가지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 자본의 수익성과 인프라가 갖는 공공재로서의 공익성 간의 균형에 대한 확보, 균형 밸런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되는 인프라 수요에 대한 리스크 문제, 그리고 이와 연계된 계약 및 집행에서의 문제가 오피니언 위원회에서 바라본 SOC 민간 투자 사업의 세 가지 핵심 쟁점이고요.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익성과 공익성 간의 균형입니다. 민간 자본 활용한 인프라 건설 관리라는 부분에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민간 자본과 파란색으로 표시한 인프라라는 단어는 어쩌면 서로 상충할 수 있는 모순적인 개념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 민간 자본의 자본 수입 목적은 순수히 이윤 추구가 되겠죠. 반면 인프라, 사회 간접 자본은 공공재로서의 공익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둘 간에는 균형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민간이 너무 많은 이익을 취하는 인프라가 분명히 공공이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입하기 때문에 공익성은 낮아질 수가 있고요. 반대로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인프라 시설 프로젝트라면 민간은 수익을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성과 공익성이라는 두 가지 개념 사이에서는 균형이 필요한데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이러한 균형감의 문제를 만들고 있다라고 오피니언 위원회에서 판단했습니다. 2017년도에 나온 KBI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의 보고서에 의하면 민간 투자 사업의 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 투자 사업 시설을 실제로 이용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70%, 부정적 이미지가 30%였는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부정적 이미지가 약 56%까지 급등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고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수익성과 공익성 간의 균형에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는 일부는 인프라 수요에 대한 리스크와 관련된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새로 지어지는 도로에 앞으로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익이 얼만큼 날 것인가, 이와 같은 인프라 수요에 대한 리스크는 결국은 누가 얼만큼의 리스크를 가져가냐라는 문제로 구분을 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얼마나와 관련된 리스크 크기의 예측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서의 문제는 리스크가 너무 부정확하게 혹은 낮게 예측되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새로 지어질 교량 혹은 다리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할 거라고 예측하는 수요가 상당히 과대평가가 돼서
대해서 리스크가 상당히 낮게 예측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누가 리스크를 배분하냐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의 일반 시민 입장에서의 문제는 정부가 너무 많은 리스크를 떠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 방금 첫 번째 주제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로에 너무 많은 교통량이 있다. 대체 도로를 만든다는 의사결정, 혹은 도로에 너무 사용자가 없다. 주변에 사업단지를 만들어서 수요를 늘리자는 의사결정. 이 두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해 당사자는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민간자본 투자 인프라 수요에 대한 리스크를 정부가 안는 게 당연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방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동의할 수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엔 정부가 부정확하게 혹은 너무 낮게 예측된 인프라 수요에 대한 리스크를 너무 많이 떠안게 됐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은 계약에서의 문제와 집행에서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요. 계약에서의 문제로 최소 수익 보장, 최소 비용 보전과 같은 정부가 리스크를 떠안는 조항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민간의 최소 수익을 보장해주던 MIG는 2009년부터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대안으로 나온 최소 비용, 원리금과 최소한의 운영비를 보전해주자는 최소 비용 보전이 새로 나왔지만 본질은 수요에 대한 리스크는 오롯이 정부가 떠안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은 경쟁 방지 및 손실 보완 조항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민자 도로가 있고 그 민자 도로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도로가 생겨서 기존 민자 도로에 대한 수요가 낮아지게 된다면 그 낮아지는 수요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미 지금 건설 중인 제3연립도와 관련돼서 소송이 있었고 인천대교가 손실보전금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국토부가 패배를 한 상황입니다. 즉 정부가 리스크를 떠안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동의를 하실 수 있겠지만 리스크를 얼만큼을 예측해서 또 아니야. 리스크의 양 혹은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얼만큼 계획을 가지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냐.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계약적인 부분에서 놓치게 되면 집행에서는 결국은 어마무지하게 많은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가 이렇게 리스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맺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한 답은 아마도 사업 계약 시점과 운영기간 간의 시간 간의 큰 차이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의사결정권자는 임기가 짧지만 민간자본 인프라의 사업기간은 상당히 깁니다. 총선 때 요즘도 뉴스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국회의원 후보자님께서 지역구에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인프라를 짓겠다.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낮게 예측을 해야 사업이 될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고 그분의 임기가 끝난 이후 수십 년간에도 결국은 민간자본 사업기간이 남아서 거기에 대한 계약 당시에 맺어진 잘못된 문제들로 인해서 계약 단계, 집행 단계에서 많은 비용이 투자로 추가적으로 투입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민간 투자 인프라 사업은 수요 예측의 불확실성이 크고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이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써왔는 구조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정부가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을 또 아는 구조로 계약이 해결이 되다 보니 수요 예측을 실패해서 야기한 낮은 시설물 운영률이 정부가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상해야 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고요. 이러한 결과가 과거 민자사업 SOC 사업 결과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민자사업에 대한 국민 이미지는 악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악화된 국민 이미지가 민간자본으로 지어지는 SOC의 수익성과 공익성 간의 균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즉, 민간 투자 SOC 사업으로 민간이 가져갈 수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민간은 굳이 많은 리스크를 또 안으며 시장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토목학회가 어떤 부분을 노력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피니언위원회에서 고민을 하였고 장기 수요 예측에 관련된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 그리고 계약 집행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이제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이렇게 세 가지 방안으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장기 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과 관련돼서
그 위원회에서 생각한 가장 큰 이슈는 국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번에 처음 제가 발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토목학회에서는 올해 전부터 국가 인프라 마스터 플랜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경쟁 방지 및 손실 보상 조항이 현재 운영 중인 411개의 민자 사업 가운데 409개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 운영되고 있는 민자도로 옆에 누군가가 별 계획 없이 프로젝트 단위로 하나하나의 도로를 더 높게 된다면 앞으로 제356조에서의 소송과 같은 일을 정부는 많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하나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커지게 되죠. 이 부분에서 만약에 앞으로 건설될 인프라에 대해서 정부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20년 뒤에 어디에 도로와 도시가 생기고 그 도시를 위해서 15년 뒤에 어디에 도로를 놓고 어디는 도로가 인프라가 노후화가 됐으니까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25년 뒤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이런 식의 장기간의 마스터 플랜을 만약에 정부가 갖고 있다면 시장은 훨씬 더 예측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민간 사업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바뀌게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나는 내 사업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예측이 가능한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줌으로써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요. 그러면서 좀 예측 가능한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프로젝트 단위의 수요 예측과 프로그램 단위의 수요 예측입니다.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모이면 프로그램이 되죠. 도로 하나하나에 대한 수요를 예측을 하기보단 전체 시스템 단위에서 예측을 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로와 도로는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큰 시스템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 단위로, 도로 프로젝트 단위로 수요를 예측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도로의 유기적인 시스템 단위에서 수요를 예측하게 된다면 수요 예측에 대한 정확도는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시스템 전체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수립된다면 각 인프라 시설물에 대한 수요 예측의 정확도도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경쟁 방지 및 손실 보상 조항에서 정부가 떠안아야 되는 비용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장기 수요 예측과 관련된 또 하나는 인프라 수요 예측과 관련돼서 우리 건설 공학인들의 근육을 더 키우자는 겁니다. 앞선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민간 투자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신규 프로젝트의 수요를 예측하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공부하고 경제성을 평가하고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러한 자본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 공학부들이 조금 더 많은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시장은 분명히 민간 시장 규모가 더 커질 테니까요. 그래서 언급되었던 이러한 지식들의 효용 가치는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학부에서는 경제성 평가, 돈과 관련된 수업을 더 강화하고 학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벤트들을 더 활성화함으로써 이런 민간 시장, 민간 자본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되는 돈의 흐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갖추게 되면 향후에 장기 수요 예측도 좀 더 정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약 및 집행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기획 및 입찰 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의 문제를 집행 단계에서 수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흔히 분쟁 혹은 소송이라는 전쟁에서 가장 활발한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가 바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잘못된 조항이 들어가면 집행 단계에서 수정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 프로젝트 초기 단계, 계약 단계에 조금 더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좀 더 많은 이해 당사자가 여러 가지 관점들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계약 및 집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2007년에 민간 투자 사업에서의 입찰 및 담합에 대한 공정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다행히 2020년 민간투자법 시행령 근거에 보면 실시 협약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조금 더 제고가 되는 환경이고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러한 점이 강화되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민간투자 사업에서의 사업 관리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사업 관리 쪽에서 유명한 그림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설계 변경이 일어났을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상당히 커진다는 겁니다.
시공 단계에 도로를 4차선을 6차선으로 올린다는 의사결정을 한다면 그 의사결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획 단계,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에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사업 초기 단계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가지 변경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즉 프로젝트 사업 단계, 프로젝트의 초기 사업 단계,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가장 큰 프로젝트 초기 사업 단계에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다고 하는 프로젝트 사업 초기 단계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도입법을 민간 투자 사업에도 도입하자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도 PM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기술 지능법의 개정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현대 민자사업 같은 경우는 특수목적법인이라는 회사가 재무적 투자자와 건설적 투자자에게 사업관리비 일반에 지원받아서 관리를 하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 특수목적법인 회사가 자기들의 의지를 가지고 편하게 투자관리 사업관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민자투자 사업의 사업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게 대학 집행 문제에서의 개선 방안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성 강화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위해서 민간이 취할 적정한 이익에 대한 민간 투자 사업자와 일반 시민 간의 간극이 상당히 큽니다. 이러한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공공재가 갖고 있는 공익성 홍보고요. 우리가 가진 공익성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국민의 질 향상입니다. 하지만 어떤 민자 도로도 국민의 질이 향상됐다는 뉴스는 네이버, 구글, 유튜브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최근 개통한 서부장전 지하도로 같은 경우 개통 시점에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착공된 서부안전 지하도로가 개통이 됐다. 개통이 되고 났더니 막히더라. 지하도로 들어가는 부분에 상당히 정체가 심해서 오히려 무상, 지상으로 가는 게 더 쌀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운영 중에는 불이 났다거나 아니면 이제 도로에 대한 금액이 올라갔다거나 이런 식의 뉴스들만 많지 어디에도 민간 자본이 투자된 인프라로 인해서 국민의 질이 향상됐다는 뉴스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목카페에서 국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 어떨까라는 부분을 생각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특정 민자 자본 인프라를 대상으로 그 인프라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얼만큼 좋아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양에서 신촌으로 출퇴근하는 안모 씨는 서부안전 지하도로를 이용해서 출퇴근 시간을 30분 이상 절약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테니스를 즐겨서 2,700원의 통행과 전혀 가깝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기사. 혹은 음현동에서 관악구로 출근하는 증오 씨는 남부순환로 정체로 인해서 출퇴근 1시간 이상 걸렸는데 새로 개통된 강남순환 90고속도로 덕분에 1시간 이상 시간을 절약해서 조금 더 취미로 즐기는 음주를 재밌게 할 수 있었다. 이런 식의 기사들을, 이런 식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민자 사업을 통한 SOC로 인해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되는 사회적 이익이 크니 이 시설에 투자 민간에도 적당한 이익을 보장해야 되는 그런 의식을 학회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점점 더 확대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맺은 말입니다. 민간 자본을 투자해서 SOC를 짓는다는 것은 결국 남의 돈으로 우리 집 앞에 도로를 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남의 돈이라는 개념이 갖는 이익성, 그리고 우리를 위한 도로가 갖는 공익성, 그리고 남의 돈을 이용하여 짓는 도로에는 그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죠. 이 적절하지라는 개념이 상당히 주관적일 수가 있고 여기 계신 분들과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개념의 차이가 상당히 클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의 차이를 수요 예측의 정확성, 의사결정 및 집행의 투명성, 그리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 지어진 시설물이라는 홍보 강화 등을 통해서 좁히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발표의 마지막입니다. 경청해주셔서